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입시 교육과 관련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일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 학생이다 할지라도 사교육 1번지라는 대치동의 전문 강사들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2O 교육 콘텐츠만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기서 학은 다 아시다시피 배울 학, 네. 습은 익힐 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익힘, 이것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요즘 학생들은요, 배울 학은 넘쳐납니다. 네네. 특히 대도시 학생들일수록 네.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과외다 또 학원이다 해서 네. 숱하게 많은 것을 듣고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학과 습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공부의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즉 양치기 학습만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은 네. 양치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노력하고 시간 투자한 만큼의 네. 결과에 비해서. 왜 투자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냐? 저희는 그 까닭은 바로 습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이 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익힌 문제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그런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이제 늘 고민하는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스스로 익힐 것이냐. 네. 스스로 익히는 것이 주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때그때 어떤 길잡이가 되고 네.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희 O2O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네. FM교육방송 토킹오바웃 진행자 김영철입니다. FM교육방송 토킹오바웃은 다양한 분야의 해당 전문가분들과 함께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입니다. 교민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귀국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걱정거리가 자녀 교육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 역시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귀국을 하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 혼자 귀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O2O에서 이 작업하는 많은 것들이 네. 항상 교민 자녀들, 즉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위한 그런 준비 프로그램 네. 그런 것도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서 바로 방송 일을 시작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체질에 맞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네. 어떤 분야예요? 옛날에는 네. 제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분야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88 올림픽 때 이제 그때 올림픽 주간 방송사가 우리 KBS였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많은 방송사들이 와가지고 KBS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방송사 사람들을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그러셨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방송국에서 자기네한테 오지 않겠냐. 근데 조건은 뭐냐? 내가 원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근데 저희 그 당시 우리 방송 사정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 버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남태평양 많은 섬나라들의 원주민을 취재하는 일이었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몇 년을 생활을 하다가 2002년인가요? 월드컵. 월드컵 때 딱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이 완전히 인터넷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떠날 때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신문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연재하면서 설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해서 저는 거의 무지했죠. 저는 그 남태평양 섬나라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메일도 할 일이 없었고, 그렇죠. 어차피 전기도 안 되는 동네에 다니면서 뭐 이메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명 혜택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근데 와 보니까 전부 다 뭐 이메일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전혀 다른 또 신세계를 또 보셨네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내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내가 원주민이 되겠다 이러다가 그런 생각에 들어서 이제 안 되겠다. 한국 다시 돌아와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신문 또 잡지 기자 등을 했어요. 근데 이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기사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고 누구인가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게 상처를 준다? 이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대치동에 나와서 우리 사교육 일본지라는 대치동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제 많은 경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또 이거 반영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뭐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아하고. 그렇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셨군요. 해보니까 이게 제 전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할 일을 찾은 거죠. 제자리 찾으셨군요.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됩니다. 입시 컨설팅에서는 1학년 때 진로 탐색 관련 다양한 활동과 교과 성적 관리를 하고 2학년이 되면 관심 분야를 좁혀 심화시키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도록 해서 3학년 학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학생의 숨은 잠재력을 이끌어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학생부를 완성합니다. 입시 컨설팅은 학생들이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죠. 입시 컨설팅의 주요 항목으로는 우선 이제 자기소개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소서가 일반 대학 입시에서는 없어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거기서는 이제 자소서라고 하지 않고 지원동기서라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원동기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고, 특목고, 사관학교, 일반대 입시 관계없이 모두 다 학생부 제출을 해야 되니까 학생부 관리를 이제 평소부터 이제 올바로 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거죠. 학생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수시 면접 앞두고 와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학생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든 자기소개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면접이 진행되는 건데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힘들어지죠. 적극적인 학업 참여도와 독서 등을 통한 성실한 탐구 자세, 또 진로에 대한 노력과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진로 역량과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리더십 등 이런 것은 결국 공동체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은 아주 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러겠네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컨설팅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아요? 뭐 꾸준히 매달 한 번씩 와서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최소한 학기마다 한 번씩. 웬거하니 학기 말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생기부 기록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전에 선생님들께 각 과목 선생님들께 담임선생님 포함해서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전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런 내용 좀 선생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반영해 줍니다.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성적 가지고 아둥바둥 하는데 얘는 벌써 더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기특하니까 다 기록을 그렇죠,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나중에 대학 갈 때 입학사정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학생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네.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쫙 물어봅니다.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생기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요걸 조언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면 학기마다 그거 한 번씩만 해도 생기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완전히 예, 달라집니다. 예, 학생부의 예,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 면접에서 입학사정관,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답변을 준비해 주는 거죠. 아, 조금 부족한 거는 또 솔직히 인정할 건 그렇죠.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대학의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6개 대학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6개 대학 지원해서 6개 대학 다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올킬 당하는 학생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 이 학생은 어디에 무슨 과에 지원해야 합격할 것이다. 네. 이것을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3개 카드가 있거든요. 네. 그럼 가나다군에 각각 3개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할 것인가. 아, 예, 그것을 결정 지어주는 것이 바로 입시 컨설팅입니다. 면접 유형이 다양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면접 유형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면접은요. 네. 서류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물어봄으로 해서 그 학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품성이나 전공적 합성이나 성장 가능성이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 유형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보고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형식적인 유형에서 일단 첫 번째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 네. 네. 이거는 그 좀 까다로운 제시문을 줘요. 네. 그래서 학생이 먼저 그걸 읽고 그러면 그 제시문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질문의 내용은 일단 완벽한 독해를 했든가. 그 다음에 그걸 비판적으로 독해를 했는가. 네. 비판적이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그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제시문의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네. 재해석했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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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네. 최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이런 면접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거든요. 서류 기반. 네. 서류 기반 면접을 치르는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네. 대학이. 서류 기반 면접은 바로 그 학생부 내용. 네.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네, 네. 똑같은 활동을 했어도 그냥 시키니까 비동적으로 한 학생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활동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네. 뚜렷한 동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활동을 한 것과는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네. 얼마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는가.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묻는 겁니다. 네. 뭐 지원 동의서는 기본으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의과대학에서 주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걸 MMI 면접, MMI요? 예, MMI 면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아, 다중민의 면접. 예, 이거는 좀 더 전문화된 면접이에요. 면접장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5개, 6개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면접관들이 다 다르다는 거네요. 네, 면접관들이 다 다르고 다르고. 그 면접관들이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접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 면접실에 들어가면 서류만 갖고 물어봐요. 네. 서류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기록한다고. 내용들, 그 속사정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면접실에 들어가면은 가상의 상황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어떤 판단을 내리겠느냐, 뭐라고 말하겠느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주는 면접장도 네. 있고
전문화된 면접관들이 그 전문화된 것만 갖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의대 가는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걔네들한테 지적인 것을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정말 의사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걸 주로 평가하는 것이 의과대학이 많은 전부는 아닌데 네. 일단 대부분 그렇게. 예, 그 상위권 의과대학일수록 다 MMI 면접, 다중민이 면접이라고 면접.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인성이 특히 중요한 대학이 의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대학, 사범대학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주로 상황 면접을 해요. 상황 면접. 예, 교실에서 교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학생들끼리의 어떤 뭐 갈등 상황도 그렇죠. 있고 네.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도 네. 있고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나서 내가 교사라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묻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의과대학의 다중민의 면접, MMI라고 했는 그 면접이 혹시 기출문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서울시내 뭐 최상위권 의과대학에서 물었던 건데요. 네. 어떤 상황을 줬는가 하니 환자를 진단했는데 몇 달 못 살아요. 시한부 인생이 이 사람의 삶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네. 당신 6개월 지면 죽습니다. 네. 자, 그거를 환자에게 어떤 말로 전달하겠는가? 그리고 환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환자가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그렇죠. 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 제가 이제 의대 지원 학생들한테 주는 팁인데 네. 요새 의학 드라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 하나 예를 들어다 했더니 모든 답을 다 주셨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네네네.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 근데 일하는 때 1등급에다가 점수를 떨어져요. 네. 얘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 어느 학년에서 갑자기 성적이 팍 떨어져요. 네. 1학년 때 잘했는데 2학년 때 팍 떨어졌다가 다시 3학년 때 조금 이제 복구가 돼요. 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성적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면접관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네. 그 합격한 학생의 한 여학생의 사례인데요. 네. 얘가 2학년 2학기 때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하고 왜 그런가? 근데 3학년 1학기는 다시 좀 올렸어요. 네. 왜 그런가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머뭇머뭇거리더니 이거 진짜 시험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올렸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학 가서 다시 만나자. 네. 그리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얘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솔직히 얘기해라. 응? 그래가지고 결국 걔가 면접관에서 아니나 달라 물어본 거예요. 면접관들 어른들이 볼 때 귀엽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기특하죠. 남자친구 뭐 사귀고 그럼요. 뭐 사귀고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했다는 거. 네. 오히려 그리고 솔직한 태도가 더 좋은 점수를 얻는 거거든요. 가끔 거짓말 생기는 게 뭔 거 아니에요? 수행평가나 보고서나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과제를 받았을 때 무슨 책을 읽으면서 참고했다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 과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어떤 논문을 어떤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써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써왔으니까 그대로 기록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면접관이 만약에 그 책을 못 읽은 면접관이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정말 운 없게 그 책을 읽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면접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읽은 사람이 대답하는 것과 그렇죠. 전혀 읽지도 않은 녀석이 대답하는 것과는 다르죠. 생뚱맞은 대답이 네. 뭐 이거는 네,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네.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 것이 면접이지 네. 무슨 이쁘게 차려입고 잘 보이려고 하고. 네, 심지어는요 요즘에 면접 갈 때 양복 사주는 엄마도 있어요. 헐. 무슨 회사 입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양복을 사줘. 아니, 학생이면 학생답게 학생복 입고 네, 가야지. 근데 교복은 요새 못 입어요. 아, 그래요? 네, 교복을 입으면 이제 학교가 티가 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네. 면접관은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복은 못 입고 가는데 학생답게 단정한 차림새로 가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컨설팅 받는 거예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수포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되고 그렇죠. 그 수포자가 대포자 되는 것이고 네네. 또 대학을 포기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네, 그 네. 대포자가 이어지는 취포자가 연결되는 되고 거죠. 네. 또 제대로 취업을 못하면 또 자기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잃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수포자부터 시작해서 꿈포자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수학은 단일 영역 문제가 아니라 복합 영역 문제들이 출제되기 아주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주 네. 그냥 다. 선행학습을 하되 그 이전 영역 개념 원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예, 예, 예. 구조화를 이루면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만 보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숲을 보자는 거죠. 아, 네네. 네. 그 숲을 보면서 나가는 선행학습은 얼마든지 좋은 거죠. 이 구조화 학습 훈련이 된 학생들은 그렇게 무리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또 일반 고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수학교육의 핵심 목표는 수학의 구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개념이 갖는 상호관계를 증명하는 수학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유형 문제와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투오 수학은 개념 원리로 출발해 수학의 구조화까지 완성시켜주는 전자책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솔루션으로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아주는 오투오 수학과 함께라면 수학을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닌 즐겁게 스스로 하는 공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오투오 수학 전자책을 펼치고 마우스 클릭만 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의 질문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성실하게 답해줍니다. 수학의 구조화는 외면한 채 학원을 돌며 무조건 많이 듣는 양치기 학습과 어설픈 선행학습에 휩쓸려 자기만족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수학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학생이 그 개념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개념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 중, 고 모든 수학을 개념을 구조화하여 학생들이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O2O 수학입니다. 초등에서는 수학 개념을 묻는 서술형 문제 출제와 함께 수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답 찾기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투오 수학을 만나면 숫자를 재미있게 갖고 놀며 수학과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개념의 구조화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구조화를 스스로 익히는 습관을 오투오 수학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투오 수학은 복습과 예습에서 선행학습까지 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하는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등수학은 개념이 구조화되지 않으면 문제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다양한 개념 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수학의 구조화를 이룬 다음 추론의 결과인 원리나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토 수학으로 이를 습관화하면 내신과 수능은 물론 수리논술과 사관학교 수학까지 단숨에 정복할 것입니다. 초중등의 절대평가와 달리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학생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특히 난생 처음 세 자리 등수 성적표를 받아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는 선행학습 부족이 아닌 개념의 구조화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제 오토 수학이 수학의 구조화를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예전부터 국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합의 시대에 모든 학문 분야에서 독해 능력이 강조되다 보니 국어 문제의 복합 지문이 길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문학과 문학을 통합한 지문, 또 산문과 운문을 섞은 문학 지문,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서 지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능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국어 변별력도 수학보다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보면은 네. 원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라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것은 꼭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표준 점수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산해내는 것이 표준 점수입니다. 이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문제가 어려웠다는 소리예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요, 국어가 수학보다 표준 점수가 높았어요. 네. 이 말은 수학보다 국어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정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비법이랄까요? 뭐 비법이 있으면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고대 가요 얘기할 때 공무도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강에서 이별하는 얘기예요. 정서를 이제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각 보면 그것도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 얘기예요. 고려로 또 오면 송인이라는 한시가 있고 강에서 이별하는 노래가 있고 또 서경별곡이라는 또 고려가요 또 강에서 이별합니다. 또 강은 아니지만 가실이 역시 님과 이별해요. 그리고 나중에 황진이 시조 대부분 또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별로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이별의 정환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현대시까지 그대로 오거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바로 이별의 정환이 그렇게 흐름을 갖고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작품 하나 해석으로 감상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작품이 왜 우리가 문학사에서 다루어지는가? 왜 교과서에 실려 있는가? 뭔가 구조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부분의 작품은 구조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해시켜야 돼요. 지금 부모님 세대는요, 학교 다닐 때 국어가 국정교과서 한 권이었어요. 딱 한 권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작품만 달달 외우면 9점수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국어에는 국어교과서 12종, 문학 10종, 독서 6종, 언어와 매체 5종, 화법과 작문 5종에다가 실용국어 3종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 하나로는 문학이라는 전체 숲을 볼 수 없습니다. 수학의 개념 원리가 문학에서는 작품 유형별 특성이고 이를 먼저 파악해야 그 개념들이 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는지 확인하고 통합하는 구조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토 국어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학의 구조화로 내신과 수능은 물론이고 사관학교 국어까지 단숨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과서 외 작품이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화 과정, 네. 그 흐름이 쫙 있어서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흐름을 쫓는 구조화 공부를 한 학생은 암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저 문제 많이 풀어라. 이게 전형적인 양에 의존하는 양치기 학습이거든요. 네. 양치기 학습은 질과 무관합니다. 오토 국어의 구조화 학습과 연관되어 있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최소한 반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 이상은 그냥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아, 기대가 됩니다. 국어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찾아내고 중심 문장을 찾고 네. 전체 주제를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해력이고 그렇죠. 그 독해력은 그 사고력입니다. 네, 네. 이런 독해력, 사고력 상상에서 꼭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어휘력입니다. 좀 깊이 있는 문장에 들어가면은 한자 어휘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이 한자가 너무 약합니다. 맞아요.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이건 무슨 뜻일 것이다 추론하는 것도 사고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의 특성이 뭐냐? 감각적인 언어에 길들여져 가지고 네네, 깊이 맞습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네. 그거 싫어해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네. 기본은 어휘력입니다. 네. 아주 많이 쓰는 한자어의 훈 정도는 그렇죠. 알아주면은 대충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전통 사회의 언어들을 거의 모릅니다. 기용도 시인의 시의 마지막 구절이 문관이 내 윤현의 윈복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윈복이니까 차가운 거. 그 어휘를 안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월에 9명은 모릅니다. 아파트 아랫목 윗목 없잖아요. 그러겠네. 얘기해봐. 그러면 한참 있다가 딱 쳐요. 아랫목은 여기요. 뭐 틀리는 말은 아니죠. 여기는 뒷목이지. 전통 사회, 전통 생활, 전통 문화에 대한 어휘들을 거의 모릅니다. 그럼 그거를 그리고 독소가 안 된 거예요. 영어 단어 모르는 것은 애들이 부끄러워해요. 근데 국어 어휘력 약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 요즘에 누가 그런 거 아나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 옛글에 보면 별리라고 나옵니다. 네네네. 한자의 의미를 아는 애들은 이별을 옛날에 이렇게 했나 보구나. 네. 바로 알아듣습니다. 네네. 독소 지문은 그 어휘가 우리 지시적 언어라고 하는데 네. 사전적인 뜻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학은 비유적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어휘들을 우리는 원형 상징어라고 하거든요. 그 원형 상징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정서가 담겨 있는 어휘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검은색 그런 건 좀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잖아요. 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그럼요. 정서예요. 네.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 행짜리 짧은 시예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지시적 의미, 사전적 뜻만 가지고 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섬이 바다에 있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원형 상징어거든요. 저 시어가 갖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네네. 보편적인 이미지. 네. 우리가 섬이라고 할 때는 망망대해, 무인도, 아주 외딴 섬 그렇죠. 이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원형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을 느낀다. 이름은 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홀로 놓이면 외롭다고들 외로울 것이라고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그럼 학생 같으면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려, 성인들 일에 시달려,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려고 혼자 딱 누우면 외로워지나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현대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외로움 느끼고 응? 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휘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가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는 A4 용지 하나 정도의 그 원형 상징어들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시들 다 해석됩니다.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논술은 생각 쓰기이기에 논술로 성적을 뒤집으려면 주어진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적 사고력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인문계 논술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아, 자연계 논술은 어떻게 달라요? 예. 어떤 그 수학적 지식 또 과학적 지식 이것과 관련된 논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과 사고력, 과학적 지식과 사고력. 그 실제로 뭐 문제 푸는 것이 논술 문제예요. 네네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누가 더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접근해 가는가. 뭐 이런 걸 보거든요. 아, 근데 인문계열 논술은요. 네. 배경 지식과 거의 무관합니다. 제시문을 주고 나서 이 학생이 제시문 독해를 어떻게 했는가.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 유형은. 근데 가장 많은 경우는 제시문 딱 주고 1번은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비판적 이해라고 하면은 이것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이 제시문에서 준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통할 수는 있는데 그 사고력은 국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교과에 다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와 논술은 읽고 쓰는 거니까 관련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국어적 지식이, 문학적 지식이 많다. 그렇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논술은 철저하게 논리입니다. 네? 논리에 맞게 딱딱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 지식과는 아무 관계 없고요. 또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학은 정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끔 그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문예반에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그것과 논술은 무관합니다. 논문이 대학에서 논문이 표현 기교와 관계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논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국어 논술이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논술은 그냥 인문 사회 계열의 제시문을 놓고 거기에 따르는 논리적 사고, 사고의 깊이, 창의적 사고 이런 거 측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논술 전형이 막 확산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논술 전형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 당시 정권 차원에서 논술 전형을 하지 못하도록 막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논술 전형을 해온 대학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육부에서는 논술 전형을 축소한다 발표하니까 입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논술은 없어지나 보구나. 그래서 지금도 논술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부터 그런 압박이 사라지니까 대학들이
이제 야금야금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이 늘어나고 네. 또 논술로 뽑는 인원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논술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네, 네, 네. 그것이 입증이 되니까 논술 전형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가 있구나. 네, 네. 논술 전형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네. 10,000명을 훌쩍 넘겼거든요. 어, 고교 학점대가 되면은 현재 1, 2등급이 통합된다는 소리예요. 3, 4등급이 하나로 통합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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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내신 네, 등급 네. 가지고 학생의 실력을 판단하기가 그러겠네요. 어려워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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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결국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논술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됐고. 훈련에 의해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게 논술이에요. 아, 처음에는 제시문 독해를 네. 해주고 그리고 문항별로 해가지고 자 무엇을 묻는 파악할 것이다.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글자 수가 있잖아요. 네. 1번은 뭐 300자 내외, 2번은 뭐 1000자 내외. 주어진 글자 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넘으면은 그럼 감점이에요. 주어진 글자 수에 맞춰야 돼요. 네, 네. 근데 대학 교수님들이 글자 수를 줄 때 괜히 기분 내게 대로 글자 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술 문제가 기가 막힌 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딱 맞게 쓰면 글자 수가 딱 맞게 떨어져요. 아. 네. 그러면 그런 글자 수가 수가 있구나, 거기에. 넘어선다? 이건 내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모자란다? 중요한 거 빼먹은 거예요. 네, 네. 이 글자 수 다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 글자 수를 맞추는 훈련을 시켜줘요.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훈련을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글자 수 몇 자일 때는 보통 어떤 내용을 썼지? 이것이 이제 훈련이 돼요. 네. 논술 지도를 하면서요. 표현 기교에다가 밑줄 딱딱 긋고 요건 이렇게 바꿔라. 표현 기교 갖고 얘기해.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면은 중심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가 중심 문장인가? 그렇죠. 최소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얘가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다. 네, 네. 그 다음에는 뭐냐? 핵심어를 제대로 사용했냐? 그러면 핵심어가 뭐뭐다는 게 채점 기준표에 나와요. 네. 그 채점자가 지 맘대로 자기 기분대로 채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준이 철저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채점 네.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네. 채점 기준표에 있는 것 외에는 채점 못하게 돼 있어요. 원고지에 쓰지 않고 그냥 줄만 거 있는 일반 네, 네, 네. 네. 좀 노트에다가 그냥 그냥 굵어진 쓰게 하는 노트. 대학도 네. 있어요. 그런 데는 띄어쓰기 같은 거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채점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첨삭 지도는 단계별로 가야 되거든요. 네. 동시에 너 이거 잘못해서 거버리면 애들 그다음부터 못 씁니다. 그렇죠. 거부하는 나오지 이제. 얘 수준을 딱 봐가면서 우선 뭐부터 고쳐야겠다면 딱 그것만 첨삭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얘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20군데를 고쳐야 된다 할지라도 2개, 3개만 고쳐주는 거예요. 우선 요거부터 잡고 가자. 그 다음에 잡히면 가장 필요한 거부터 이제 단계 조금 네, 조금씩. 단계로. 이렇게 첨삭 지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지도를 받았을 때 1년이 돼야 거의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은 첨삭 지도가 생명인데 첨삭 지도 한다고 하면서 왜 빨간 펜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틀린 거 기분 나쁜데 빨간 펜으로 해가지고 애외대 더 기죽이냐고. 그거 쓰고 싶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썼는데 빨간 펜으로 찍찍 경고해 긋고 주는 건데 해봐요. 완전히. 그러면 다음에 더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나라가 그 채점하는 방식이 우리랑 반대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동그라미를 치면은 틀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시험 채점할 때. 너 틀린 거야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구나. 네, 틀린 거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맞은 거는 그냥 선 하나 찍고요. 선 하나 찍고. 네. 결혼해 우리는 전혀 반대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것도 기분 나쁜데 찍찍 그거 우리는 또 X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기 팍팍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빨간 펜이라는 것도 절대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세요. 글이라는 것은요. 자꾸 칭찬해줘야 신나서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다 보면 좋아져요. 네, 네. 안 쓰니까 글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네, 우리 맞습니다. 노래도 음치라고 하지만 자꾸 부르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글 똑같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 좋아지. 그 쓰게끔 옆에서 자꾸 용기를 줘야 되는데 계속 찍찍 거보세요. 그것도 빨갛게. 쓸 것도 안 씁니다. 논술은 로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논술은 로또다. 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논술 로또다? 네. 학원에 와서 선생님 저는 논술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그 로또래요. 그 말에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연구하니 일반 교육 과목은 내가 시험 보면 몇 점 정도 나온다는 게 시험을 몇 차례 보다 보면 대충 윤곽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논술은 다릅니다. 이게 얘가 몇 점 정도 나올까? 그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측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 대학마다 논술 전형 방식이 형식이 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 다르죠. 몇 자로 써야 되는지. 네네네. 문항수도 제시문 하나에 한 문제, 네. 두 문제, 세 문제 다 달라요. 또 묻는 내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A대학 논술은 잘 쓰는 애가 B대학 논술은 손도 못 대는 경우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논술은 준비를 할 때 내가 일단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겠죠. 예. 기출문제를 쫙 훑어보면은 이 정도는 내가 쓸만하다. 쓸만하다는 판단 기준은 뭔가 하니 내가 이게 무엇을 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쓸 수는 없어요. 네. 내 실력에. 네. 쓸 수는 없지만 무엇을 쓰려는 건지는 알겠다. 네. 그 값만 오면은 그러면 그런 대학들을 몇 군데 복수를 해가지고 네. 두세 군데 해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도대체 뭘 쓰려는 건지 뭘 묻는 건지 감도 안 오고. 감도 안 오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대학들을 찾아내서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논술을 로또라고 하냐? 경쟁률이 높습니다. 수시기 때문에. 네네네. 성적이 안 나오면은 내가 수능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밖에 안 돼. 네. 그러면은 혹시 알아? 그리고 논술 전형에 상위권 대학을 막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는 높은 대학들. 네? 그리고 논술 100%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 반영 안 해요. 네. 논술 점수는 100%예요. 네. 예를 들어 연대가 그렇거든요. 연세대학이. 네.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애들이 무조건 넣고 봐요. 그러니까 논술이 로또가 아니라 학생들이 로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무조건 넣고 봐요. 그럼 경쟁률이요. 논술은 보통 30, 40대 1에서 100대 1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엄청 세네요. 네,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논술 경쟁률이 암만 100대 1이 돼도 허수라고 보거든요. 그럼 실제로 논술을 준비하고 시험 보는 애들이 몇 명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대치동이 논술학원이 가장 많은데 전국에서. 또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할 때는 대치동으로 옵니다. 왜? 외곽이나 지방에는 논술 전문학원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와요. 네.
그러면 대치동의 학생들 대충 논술학원이 몇 개 정도 되지? 그러면 한 학원에 평균 몇 명 잡아? 그럼 논술 제대로 공부하는 1년 이상 논술을 공부하는 애들 숫자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암만 100대 1이 돼도 실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해서 오는 애는 한 3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학 입시에서 3대 1은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준비 안 하고 갔으니까 로또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가 아이 너도 논술로 어떻게 가보지?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는 논리적 사고력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논술로 안 돼요. 또 일종의 이제 네. 못 먹는 건 찔러나 보겠다는 그렇죠. 말, 이제 이런 마음이면 더더욱 또 그게 그래서 쉽지 실제 않죠.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이 엄마가 외동딸이 있어요. 네. 얘 유치원 때부터 집 근처 도서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빌려다가 읽게 하고 반납하고 또 빌려오고 그 어릴 때 계속 해온 네, 거예요. 예, 애가 예. 독서량이 엄청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든 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애들도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네. 같은 5학년. 네, 네, 네. 그때부터 얘가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저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네,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얘는 인문 계열의 완전 영재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5학년짜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학 영재를 전발하는 학교들은 과학고나 영재고나 많죠. 이런 데 있잖아요. 인문 영재를 전발하는 학교는 없거든요. 초중고를 전부 다 검정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일반 재수 종합반을 가라. 그래서 재수 종합반을 보냈어요. 한 반년쯤 다녔는데 왔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아주 수학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인문 영재일 뿐이지 수학적 머리는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 수학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을 못 만져요. 네, 네. 그래서 안 되겠기에 제가 마지막 선택한 게 자, 그럼 논술에 승부를 걸자. 네. 그래서 논술을 시작해가지고 뭐 만 1년을 안 했어요. 만 1년을 안 하고 논술로 해가지고 중앙대 영문과에 붙었어요. 논술 전형으로 해서. 네, 논술적으로. 근데 걔가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고등학교 갈 때 그렇죠. 얘는 그러네요. 대학을 간 네, 거예요. 네, 네, 네. 논술 하나 가지고. 수학은 그렇게 안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학은 갔는데 미성년자 아니에요. 네. 대학생들 어울려서 술집 가고 그래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꼬맹이 데리고 다니겠어요? 안 되죠. 얘는 대학에서 외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만 했어요.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학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장학금 받고. 17살짜리가 대학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얘가 전전행가 중대 영문과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네. 석사까지 받았을 때 얘가 취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근데 집안이 미국 유학을 보낼 만큼 형편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 대학에서 막 주선해가지고 그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지금 미국 갔어요. 박사과정 발부로. 야. 근데 걔는 그런 인문 영재가 만약에 논술 전형이 없었다면 걔는 그렇지. 완전히 그냥 서울시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네. 인문 쪽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들 논술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